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치거나 질환이 발생하면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폐와 같은 이런 주요 장기들일 텐데요. 이런 주요 장기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바로 흉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흉부에 발생한 외상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흉부외과라는 진료 과목은 여러 진료 과목 중에 굉장히 힘든 분야에 속합니다. 네, 이 생명을 살리는 흉부외과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로 약물로 치료하는 내과와 달리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외과. 어느 부위를 수술하느냐에 따라 외과는 다시 세세하게 분류되는데 그중 식도와 심장, 폐 등 가슴 부위에 발생한 질환의 수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흉부외과다. 흉부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가슴 통증이다. 심장부터 위와 식도, 그리고 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가슴 통증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가슴 통증은 뭐 환자분들 표현을 들자면 뭐 꼬집는다는 통증도 있으시고 뭐 결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쑥쑥 쑤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가슴이 심하게 쪼여온다 또 뭐가 꽉 누르는 것 같다 그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뭐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꼭 오셔야 될 중요한 증상은 이 환자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식은땀 흘리시면서 가슴이 꽉 조이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유의하실 것이 자기가 아픈 데를 자기 몸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을 정도의 통증. 이 통증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전반에 걸친 막연한 통증. 이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될 통증입니다. 요즘 흉부외과를 많이 찾는 환자 중 하나는 하지정맥류 환자다. 다리에 울퉁불퉁 핏줄이 드러나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발생한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판막에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치료한다. 생명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부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까지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흉부외과에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여러 질환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김인관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뭐 의학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흉부외과들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1분 1초가 급박하게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굉장히 힘든 경우,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진료 과목인데요.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흉부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인관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흉부외과는 좀 힘든 진료 과목이다 이렇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긴 시간 동안 흉부외과 의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좀 어떤 힘든 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전공을 할 때는 저희가 식도, 폐 그리고 심장과 그 대혈관, 혈관 관련 질환들을 주로 다루는데 문제는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그런 식도나 폐나 또 심장이나 대동맥 이런 대혈관이나 혈관들에 관련된 수술을 충분히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수술들을 확실히 잘 할 수 있으려면은 식도나 폐나 이런 각각 그 보통 100례 이상씩의 수술을 해서 충분히 숙달돼서 흉부외과 전문 의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대학병원을 벗어나는 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술이 매우 제한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흉부외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그 인적, 물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막상 이런 케이스가 이런 그 환자 수가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인프라를 투여하기가 그 병원 경영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힘들게 수련을 하고 그나마 전문의를 따고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일반 의사들은 흉부외과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막상 흉부외과 의사가 있지만은 심각한 흉부 질환 같은 경우는 전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인턴이나 레전트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 혼자 당직까지 쓰는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인력이 부족을 하다 보면은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의사로서 위축이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버리면은 결국은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죠. 네.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고 또 숙달된 아주 그 숙련된 의료 인력이 투입돼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막상 교수님 혼자서 진료하기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네. 겁이 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흉부외과 지금 현재 저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당면하는 아주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은 앞으로는 좀 어떤 지역의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흉부 수술을 할 수 있는 흩어져 있는 뭐 종합병원에 여러 군데 있는 의사들을 한 군데 센터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조수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종합병원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의사들을 모아서 센터화 해가지고 심각한 흉부 질환은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화된 어떤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의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돼야 이제 환자분들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이런 심각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심각한 질환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오늘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흉부 외상인데요. 아무래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진료실에서 환자 보다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사고로 많이 오시나요? 예, 그 흉부 외상은 지금 제가 진료 경험상 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이나 요즘은 침대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이나 또 병원에서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네. 당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사고죠. 네. 교통사고 중에서도 졸음운전 하시다가 졸고 가시다가 가드레일이나 그 예. 중앙분리대를 받아가지고 핸들에 부딪혀가지고 가슴을 많이 다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산재 사고도 많죠. 산재 사고 기계에 이 가슴을 끼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또 기계 같은데 나무 이런 데 맞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흔한 일이지만은 아주 높은 높이가 아니라 수미도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 사고로 인해서 가슴을 많이 다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술 드시고 또 싸우다가 또 맞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혼자서 운동하시다가 특히 골프 같은 거 하시다가 너무 과격하게 채를 휘두르다가 또 가슴을 다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은 네. 젊으신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기침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하게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서 오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우에 골절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흉부에는요, 이제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기를 보호하는 또 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 중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골절들도 있다고요. 네, 저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금 화살표로 가리킨 이 가슴 가운데 있는 뼈가 흉골입니다. 네. 근데 이 흉골이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면은 이 흉골을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 절개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심낭에 또 충격이 가해지고 심낭 안에는 약 한 80cc 정도의 물이 차 있죠. 그래서 심장이 이 수축을 할 때 이 심낭과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심장이 충격을 받으면은 심장이 완전히 파열되는 건 아니고 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심장이 조금 찢어집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피가
심장과 심낭 안에 사이에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피가 많이 이제 분출돼서 나오면은 이 심장을 누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야 또 심장에서 피를 내뿜어 주는데 그 피 들어오는 것을 이 심장과 심낭 사이에 있는 피가 방해를 해가지고 피가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나가는 피가 부족해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세장처럼 생긴 게 이게 갈비뼈들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보통 1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12개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11개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13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개수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네.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12개는 평균적인 경우죠. 근데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갈비뼈 밑에는 이렇게 신경도 지나가고 동맥도 지나가고 정맥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동시에 혈관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죠. 네. 그래서 혈관이 끊어지게 되면은 정맥뿐만 아니라 동맥에서도 피가 분출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면은 이 흉곽 안에 피가 차 있는 게 보이는 게 되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저희 경험이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 피를 함부로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오다가 결국은 폐가 이 피를 못 나오게 눌러주는 지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갑자기 흉부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피를 뽑아내게 돼버리면은 네. 이 지혈 효과가 사라지면서 더 피가 분출되는 게 많이 있죠. 나오겠군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가슴을 열고 이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즉 그 분출되는 혈관을 묶어주든지 아니면 전기로 지져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함부로 관을 넣다가는 잘못하면 환자가 또 쇼크로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갈비뼈 골절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일반 의사들이나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거 갈비뼈 골절은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1번 갈비뼈와 쇄골 사이에는 네. 우리 팔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고 또 굵은 손가락만한 동맥과 정맥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1번 갈비뼈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팔이 마비되는 그런 중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9번이나 10번, 11번, 12번 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뼈가 이 흉골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는 뼈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쪽 그 척추에만 이 갈비뼈가 붙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뼈들은 골절이 되면은 다른 1번, 2번, 3번, 4번 이 뼈들은 척추하고 앞에 흉골하고 양쪽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이 골유합이 쉽게 됩니다만은 9번, 10번, 11번, 12번 뼈는 앞에 뼈가 연결이 안 된 경우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척추에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뼈가 잘 붙지도 않고 또 영원히 안 붙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1년이 지나서도 뼈가 안 붙어가지고 네. 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불편하다, 움직일 때 조금 아프다. 이런 경우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의사는 뭐 경험이 많은 의사는 이 뼈들은 안 붙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 일반 환자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은 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뼈가 안 붙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지 못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이 뼈들이 안 붙어서 평생 이제 고생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 일반 의사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뼈 특히 10번, 9번, 10번, 11번, 12번 꼭 골절됐을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늑골이 골절되면은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늑골이 제가 늑골 골절돼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듣는 제일 큰 불만이 나는 골절이 부러졌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난 다쳤을 때 처음에는 안 아팠는데 왜 이제 와서 아프냐 나 참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데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늑골이 처음에 부러졌을 때는 금이 간 상태입니다. 네. 즉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금이 갔다는 것은 뼈가 골절이 됐지만은 거기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환자분은 다쳤지만은 뼈가 골절된 줄은 모르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움직이시니까 이제 뼈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긋나면서 통증이 이제 생기니까 그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처음에
다쳐서 오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를 찍지만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엑스레이 정확도는 35%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오시면은 CT를 찍는 걸 네. 권유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매스컴에서 또 CT가 방사선 피폭이 많다는 것을 또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네. 그걸 주저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제가 어떤 외국인을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치료를 했지만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T를 찍어보니까 갈비뼈 4개가 골절된 걸 나왔죠. 그래서 그분도 그 캐나다인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은 일반 엑스레이 600배가 피폭이 되지 않느냐. 그걸 저 자꾸 영어로 물어보시는데 네. 그건 아니다. 네. 200회 정도의 네. 피폭만 있다고 해서 네. 안심시켜서 CT를 찍어가지고 갈비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늑골절 때문에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흉골이 부러지면은 바로 그 심장이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보통 응급실로 와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바로 진단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예. 아주 경험이 많은 응급실 의사가 아닌 경우는 드물고 그래서 이 생명 사인이 흔들릴 정도면은 바로 뭐 흉부외과 의사가 보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바로 수술실로 올라가지고 네.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네. 다른 우리가 이 생명 사인이 흔들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뇌하고 심장하고 폐하고 간하고 콩팥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슴을 다쳐서 오는 경우는 결국 폐는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바로 기흉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심장은 그렇게 알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해가지고 심낭 안에 피가 차 있는 걸 보이는데 네. 생명 사인이 흔들린다. 이건 바로 수술실 올라가서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은 심장 그 생명 사인은 안정적인데 뭔가 초음파상에 심장이 파열돼 의심된다. 네. 그러면은 환자를 검사를 하고 모든 인력을 준비해야죠. 네.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이런 환자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수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또 이 환자가 다른 동반된 질병이 없는지를 뭐 우리 몸의 사지, 머리 뭐 다 검사를 해서 다른 동반된 질병이 있나 없나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은 그때 수술실 올라가서 수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응급실에서는 바로 피를 빼줘야 됩니다. 관을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관을 넣어서 피를 빼주고 그 다음에 환자 생명 사인이 완전히 좋아지면은 그때 수술실 올라가가지고 가슴을 열고 심낭 열고 그래서 그 심장 찢어진 부분을 꼬매주면 됩니다. 네. 방금 심장 파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이 응급실에서 제가 간혹가다 겪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정말로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심장이 파열되면은 곧 있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런 늑골 골절로 인해서 심장 파열뿐만이 아니라 폐도 파열될 수 있다고요. 네, 폐가 파열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일반 의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폐가 파열되는 경우는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심장 파열보다는 굉장히 횟수가 많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질병으로 인한 기흉보다는 이 외상으로 인한 기흉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이 적다 할지라도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 절대 그대로 흡수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거 외상으로 인한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뭐 환자분들은 왜 흉부외과 매일 날마다 엑스레이를 찍느냐고 좀 짜증을 부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날마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기흉량이 조금이라도 늘고 그러면은 바로 관을 넣어서 기흉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간과하면은 밤에든지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다쳐가지고 이 기흉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긴장성 기흉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이 폐에서 나오는 공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장을 반대쪽으로 네.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이 꼬여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못 들어와서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흉부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가슴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흉통인데요. 이제 흉통이 발생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 흉통이 왔을 때 심장 문제로 오시는 경우는 응급실로 오십니다. 응급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심장 외의 문제는 흉부외과 외래로 오시죠. 네. 흉부외과나 내과 외래로 오시죠.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 지금 저희 국내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응급실로 오시는 그 흉통 환자들의 43.8%가 심장 문제입니다. 예.
이만큼 통증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의사들이 보기에 심장 문제로 오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환자분이 많이 아파 보입니다. 네. 얼굴도 창백하시고요. 또 전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땀을 흘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보기에 땀을 흘리시거나 옆에서 보면은 일반인 마찬가지 땀을 흘리시면 이건 분명히 심장 문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은 이걸 경험하신 의사분도 계시는데 네. 좌측 팔에까지 그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또 흉통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또 뭐가 있을까요? 흉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70%가 식도 문제입니다. 식도. 예, 우리가 식도를 가장 빈도수가 많은 식도 문제가 70%.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사망 치사율이 높은 심장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폐나 늑막 문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문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늑골 연골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이런 국소적인 염증 문제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배제되고 나면은 우울 불안증이라는 이제 그런 기질적인, 네. 기능적인, 정신적인 원인도 흉통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식도가 거의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왠지 좀 뭐 가슴이 속이 좀 쓰리다 이런 증상들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식도나 뭐 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쓰린 증상을 호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실상 저희가 이제 임상 환자분들 대하다 보면은 쓰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이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의사가 어떻게 아프시냐, 쓰리냐, 쭈시냐, 뭐 결리냐 물어보시면은 그 표현을 의사한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도 쓰리다 이렇게 되면은 네. 소화관의 문제라고 우리 의사들이 쉽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도 잘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식도 문제는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냐면은 아픈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식도 문제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심장은 그렇게 1시간씩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심장 문제는 5분 내지 10분, 또 결국은 30분 이 정도밖에 안 가지 네. 1시간 이상씩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리고 식도 문제는 누우시면은 통증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럼 누우면은 네. 식도 역류가 돼가지고 위산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식도가 흉통이 더 심해지는 심해진다. 경우가 심해지는 경우죠. 누우면은 좀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의 관련 문제입니다. 식도는 음식이 내려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물을 마시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음식을 드시면 또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음식 관련 문제가 제일 진단하기 쉽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식도는 그래도 심장이나 이런 폐에 비해서 이렇게 치사율이랄지 네. 중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식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 내과 가서 내시경을 해보시자 무슨 특별한 검사를 하자고 이렇게 저희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약 드시고 좋아지시면은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약을 드셔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좋아지시면은 그건 식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살펴볼 질환은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제 바로 심장 혈관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죠. 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심장 혈관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 심장에서 보면은 앞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게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왜 이 동맥 이름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무슨 왕관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심장도 일종의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피를 뿜어주는 우리 전신에 피를 뿜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근육이 썩어버립니다. 이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네. 심근경색이란 말이 완전히 혈관이 막혀가지고 근육이 다 썩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병원 오시면은 우리 내과 의사들이 철사 넣어가지고 막힌 곳을 뚫고 또 여기를 풍선을 넣어가지고 넓히고
또 철망 같은 거 넣어서 그 넓혀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이 그 막힌 부분이 길이가 너무 길거나 또 혈관 세 개가 다 막혀버린 경우는 그런 시술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어렵고 그렇죠. 또 환자가 시술을 하다가 돌아가실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흉부외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파란색으로 이 혈관이 표시되어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다리에 있는 혈관을 뜯어가지고 이 대동맥 한쪽에 연결하고 네. 그다음에 막힌 그 혈관을 건너 뛰어가지고 연결해 주는군요. 네. 그 밑에 쪽에다가 연결해 주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우측 관상동맥, 또 가운데는 주관상동맥에다가 지금 연결해 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이 빨간색 혈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그 좌측으로 가는 그 쇄골화 동맥에서 나오는 그 동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는 동맥이. 이게 흉골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이 전기 소작기로 이 혈관을 조심스럽게 떼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혈관에다가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동맥에서 떼어가지고 연결해주는 이 혈관에 그 계속 그 관통률, 그러니까 이 혈액 유지율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수술 효과가 좋죠. 그리고 또 이제 흉부에 골절이 생겼을 때도 또 흉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뼈가 부러져서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하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되지 무슨 입원을 하고 무슨 뭐 약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지 않고요. 이 갈비뼈 골절을 치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증 조절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폐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골절되면은 제일 먼저 식사를 못 하시게 됩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아프니까 기침 재채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래를 못 뱉거든요. 그러면 가래를 못 뱉게 되면은 자꾸 폐에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 폐가 수축되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흉곽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경험을 했는데 이 물이 찬 게 이 환자분 식사를 못 하시고 명이 떨어지니까 고름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흉이라고 이제 고름이 찬 거죠, 가슴에. 그러게 되면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폐나 흉막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흉막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어떻게 통증이 발생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흉막은 아주 그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주 얇은 막입니다. 하얀 그 비닐 같은 막인데요. 그 폐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폐라는 것은 하나의 장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얇은 그 비닐막으로 덮여 있고 또 우리 그 가슴벽 안쪽도 얇은 비닐막으로 덮여 있죠. 그걸 바로 흉막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은 늑막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늑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폐에서 세균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피를 타고 세균이 그 늑막강으로 와가지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늑막염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늑막염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흉통으로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가장 많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심장 또 대혈관 심낭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식도 문제, 그다음에 폐나 늑막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보통 CT 찍어서 이제 근 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담도 아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늑연골염도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울 불안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울 불안증에 대한 확신은 없죠. 왜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환자분한테는 이제 뭐 다른 모든 검사를 CT까지 찍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우울 불안증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도 뭐 최근에 뭐 잠을 못 자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육체적인 과로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처방을 하는데 약 처방 자체가 저희 흉부외과에 쓰는 약은 중독성이나 이렇게 뭐 부작용이 있는 약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약한 정도의 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한 일주일 정도 처방해 주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환자 증상이 호전돼서 오십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로는 1년 전에
있던 여자분이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네. 우울 불안증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그 약을 드시고 일주일 만에 좋아지셨어요. 아. 근데 이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못 믿으셔가지고 최근에 다시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CT를 찍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다시 오신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또 역시나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내 이런 아픈 증상이 우울 불안증이다. 그리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마라톤 같은 거 오래 달리기랄지 시험 보기 전에 가끔씩 갈비뼈 밑에가 좀 아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죠. 그리고 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과도한 긴장이나 어떤 불안감, 불안감.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심리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죠.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흉통의 아주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기흉이라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없는 사람 있으면 너 허파에 바람 들었냐 이렇게 얘기한 적 농담하죠. 있잖아요. 네. 예. 이 허파에 바람 드는 게 기흉이라고 하는데요. 그 허파에 바람이 드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허파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는 병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원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왜 폐하고 늑막 사이에 통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가설은 많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 통로가 생겨가지고 폐에서 이제 공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청소년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보면은 좀 마르고 네. 키가 호리호리한 이런 청년들한테서 그런 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해가지고 폐기종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네. 폐가 터지면서 네. 기흉이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군요. 네, 보시면은 네. 왼쪽은 정상인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지금 폐에서 공기가 새 나와가지고 그 녹색 화살표 네. 보시면은 이 폐가 쪼그라들어서 보이는 흉부 단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기흉은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르고 호리호리한 이 젊은 청년에게서 갑자기 생긴 가슴 통증. 네. 예, 이게 아주 진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젊은이가 마르고 호로리한 젊은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숨이 차다. 네. 그러면 기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제 확진이 되죠. 뭐 CT까지 찍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그 기흉 치료가 환자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병이 아니다. 이건 흉부외과 질환 중에서 아주 난이도가 낮은 병이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보냈는데도 네. 이상한 일이 가끔씩 보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또 아프다고 또 오거든요. 숨이 차다. 네. 또 아프다. 수술까지 받으신 환자분이.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자꾸 그 전에 수술받기 전에 치료받기 전에 네. 재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네. 아무 자기는 완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슴이 조금 아프거나 숨이 차면은 또 병원 오시죠. 그러면은 가슴 사진 찍어가지고 별 문제 없다라고 환자한테 보여준 다음에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큰 병이 아니다. 큰 병이 아니고 아프면은 낮에는 흉부외과 의뢰로 오면 되고 밤에는 우리 응급실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너는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된다. 네. 이렇게 확신을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흉이 있었던 환자가 네. 완치가 되고 나서 퇴원했는데 또 비슷한 증상으로 가슴이 통증이 있고 숨이 답답하다라고 오셔요. 그럼 또 기흉이 재발했나 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정상.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것도. 다행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불안해서. 불안하고 예. 또 재발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되는 마음에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흉이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폐 가슴에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맞아요. 공기를 빼내는 처치 하잖아요. 네.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처치가? 예, 그거 이제 뭐 아주 드라마예요, 그냥? 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네. 뭐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 그 가슴이라는 게 쉽게 볼펜 같은 걸로 둔탁한 물건으로는 그쵸. 도저히 뚫기가 힘듭니다. 네. 만약에 환자 가슴을 볼펜 둔탁한 물건으로
뚫으려고 하면은 환자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움으로 해서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환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자를 볼 때는 가슴을 아무리 못해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는 칼로 약간 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피하 조직도 벌려야 되고 또 그 근육도 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갈비뼈 안쪽에 있는 늑막을 뚫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여러 겹이 있고 특히나 비만하신 분들은 이 가슴곽 두께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슨 아무 기구를 가지고 뚫는다는 것은 한 번에 뚫잖아요. 또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는.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과장된 면이 당연히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흉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기흉은 이제 그 치료는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중증도에 따라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 흉부외과 교과서에 보면은 15%, 보통 15%인데요. 그 15%를 계산하는 표가 우리 흉부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하인 경우는 보통 산소하고 절대 그 침상 안정을 시키는데 절대 침상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TV나 보고 책이나 볼 정도지 다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회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침상 안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5% 말을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절대 안정을 해야만이 산소 공급하면서 그 빠져나온 공기가 흡수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교과서에는 뭐 하루에 뭐 1%씩 좋아진다고 하는데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천천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공기가 흡수가 안 되는 경우는, 빨리 안 되는 경우는 관을 넣어가지고 공기를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필요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재원 기간을 줄일 수가 있죠. 공기 흡수는 늦게 되는데 한없이 환자를 입원시켜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황을 판단해서 흉부안을 넣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줘서 빨리 환자가 퇴원시켜서 자기 공부나 자기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흉관을 넣어가지고도 계속 공기가 새는 일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신마취해서 그 공기 새는 곳을 봉합기로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거대 기낭이라 해가지고 폐 자체에 풍선만한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봉합기로 제거하기가 힘들고 그 올가미 같은 걸로 그 기낭을 잡아가지고 돌려서 그 뿌리 부분을 올가미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묶어주면은 완전히 병이 깨끗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하지정맥류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을 흉부외과에서 진료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혀 많으시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하지정맥류는 지금 최근에도 계속 치료가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레이저 치료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레이저 치료를 처음에 하신 분들이 흉부외과 개인 의원 선생님들이시죠. 그 처음에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안 하시고 다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중국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 흉부외과 의사분들 처음에 흉부외과 의사분들은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구석구석을 다 누르면서 전파하고 계시는군요.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지정맥류에 그야말로 대활약을 하고 지존으로 인정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학회 가시면은 물론 대학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종합병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 의원하고 계시는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강연도 많이 하시고 패널도 참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결국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지정맥류의 원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음파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 도플러 초음파 검사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압박 스타킹을 최소한 3주간 신어줘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3주가 뭐 약간의 주수 차이는 있지만은 3주가 가장 전 세계적인 공통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압박 스타킹은 제가 지금까지 쭉 진료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장시간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특히 12시간씩 우리 한국에서 유럽 가는 경우는 네. 비행기를 오래 타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에서. 네. 그런 경우는 공항에서도 압박 스타킹을 파는데 그건 압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여행을 가실 때도 이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 네. 그거 차시면은 굉장히 그 하지 정맥의 혈전이랄지 또 폐색전이랄지 이런 것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예. 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분들이나 또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또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면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네. 자, 그러면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사 치료는 보통 경화 치료라 그래가지고 네. 보통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이죠. 경화 이 혈관을 본드처럼 붙여버리는 겁니다. 네. 물 같은 그 액체인데요. 이것을 그 환자들한테 이 혈관에서 공기를 뺀 다음에 이 주사를 놈으로 해서 이 정맥류를 없애버리는 방법인데 이 주사를 놓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은 이 근본적으로 이 혈관에서 역류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그 역류하는 혈관의 그 제일 상단 부위를 수술로 해서 묶어줘 버린달지 아니면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나 아니면 본드 이런 걸로 완전히 그 근본적인 역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경화 주사를 놔가지고 정맥류를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혈관 우회 수술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수술인가요? 혈관 우회 수술은 보통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다리에 동맥경화가 다리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석회화가 돼가지고 이 혈관이 막힙니다. 네. 특히 노인분들 많죠.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이 발가락이나 혹은 발뒤꿈치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안 낫고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동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이 썩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통해 가지고 철사로 뚫고 그다음에 뭐 풍선을 넓혀주고 하지만은 이 길이가 20cm 이상 길어버리면은 철사로 뚫는 거랄지 풍선 넓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철망을 넣어도 다시 막혀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사타구니에 있는 우리 굵은 동맥에서 다리에 있는 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혈관을 뜯어다가 위에 있는 혈관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석회화된 혈관을 건너뛰어서 밑에 있는 혈관에 연결을 해줘서 다리에 피를 통하게 해주면은 그 다리 발가락이나 발뒤꿈치나 발디기나 이런 상처가 금방금방 좋아집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다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우리 한국과는 달리 그런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장 우회 수술 같은 것도 네. 우리 한국은 철망을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환자분들이 수술받는 겁을 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수술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숙련된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흉부외과 의사들이나 이런 혈관 우회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술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훨씬 이익이죠. 예. 근데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의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또 이 수술을 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네.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수술을 과감히 결정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철사로 뚫고 풍선 넓히고 철망이나 넣고 하다가 또 막히면 결국은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흉통을 또 일으키는 질환들도 굉장히 또 오늘 많이 설명을 또 들었고요.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질환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조기에 잘 치료를 받으면 또 금세 회복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흉부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볼 때 저희는 이제 흉부외과 의사니까 보통 술기나 시술이나 어떤 수술로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 술기나 이 수술은 환자한테 침습적인 거라는 겁니다. 네. 내과 의사분들은
투여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거라면은 네.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낫게 하는 건데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이걸 해서 환자한테 이익이 돼야 되지 이걸 해서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시술이나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한 번 수술이나 시술이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의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는 이걸 즉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최소한 5분, 수술을 받을 때는 5분 이상의 의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환자분이 고려를 해서 거기서 통일된 의견이 나왔어요. 이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수술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제 눈치를 보면서 다른 병원 가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저의 눈치를 보는 분들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병원을 가셔서 꼭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의견을 구해보고 그래야면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선생님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일치해서 할 때 수술을 하나 시술을 할 때 환자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많은 의견을 구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좀 이렇게 결심이 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은 흉부외과에서 어떤 질환들을 다루는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흉부에 발생하는 질환들 중에서는 이제 심각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의학도 발달하고 치료 방법들도 또 나날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때로는 수술실에서 또 때로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